남편은 나를 공항에 혼자 내버려 두고 떠났다. 7일 후 그는 집에 돌아와 가사도우미에게 물었다. 아직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나요? 가사도우미의 대답은 그를 무너뜨렸다. 밤에 인천국제공항에 부는 바람은 바늘처럼 살을 찔렀다. 12월 서울의 추위는 부산의 상쾌한 추위와는 달랐다. 눅눅한 냉기가 두꺼운 코트의 모든 겹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나는 회색 캐리어 옆에 웅크리고 서서 도착 라운지를 스쳐 지나가는 빽빽한 차량의 행렬에 시선을 고정했다. 손목시계는 밤 11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2시간이나 연착된 비행으로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다. 육체적 피로는 마음속의 불안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태주는 마중 나오겠다고 굳게 약속했었다. 아내가 한 달이나 출장을 다녀오는데 어느 남편이 보고 싶지 않겠냐고 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님을 알면서도 지난 3년간 자신의 집에서 외로움에 익숙해진 30살의 나 같은 여자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나는 믿었거나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코트 주머니 속 휴대폰이 메마르게 한 번 울렸다. 나는 서둘러 꺼내들었다. 추위에 얼어붙은 손가락이 하마터면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다. 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갑자기 손님 접대가 생겼어. 택시 타고 먼저 들어가. 12글자. 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피곤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안부 한마디, 설명 한마디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외롭게 사라졌다. 지금 나의 결혼 생활처럼 나는 문자를 보았지만 울지 않았고 예전처럼 화가 나지도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실망이 바닥에 닿으면 사람은 더 이상 마음 아파할 힘조차 남지 않는다. 태준의 손님, 이 시간에 어떤 종류의 손님일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택시 한 대가 다가와 멈췄고 나이 든 기사님이 고개를 내밀며 서울 토박이의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아가씨, 안 타요? 이 밤중에 이렇게 떨다간 감기 걸려요.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저러고 있나. 기사님의 무심한 질문이 남은 마지막 환상마저 깨뜨리며 찬물처럼 얼굴에 쏟아졌다. 남편은 어디 있냐고. 내 남편은 지금쯤 어느 따뜻한 방에서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겠지. 아내가 한겨울 추위 속에 서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캐리어를 끌고 차에 올랐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평창동 고급 빌라촌으로 가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곳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차가운 네 개의 벽과 식어빠진 저녁 식사를 마주하고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의 차 소리를 기다려야 하나. 그 집은 오래전부터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내 청춘과 어리석은 인내심을 가둔 금빛 새장이었다. 기사님, 목적지 바꿔서 잠실 쪽 아파트로 가주세요. 그곳은 내 가장 친한 친구, 지민의 집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배경화면은 여전히 3년 전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태주는 세련되고 멋졌다. 누구든 그 사진을 보면 내가 신데렐라가 되어 재벌가에 잘생기고 능력 있는 도련님을 만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내가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누가 알까? 나는 순종적이었고 참고 견뎠으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다. 심지어 거짓된 평화를 얻기 위해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순종은 죽었다. 나는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뺐다. 작디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손바닥 안에 놓였다. 이걸 버리거나 그저 한 구석에 치워두기만 해도 나는 태준의 세계와의 연결을 끊을 수 있었다. 사라지자. 미친 생각이었지만 머릿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피어올랐다. 내가 사라지면 태준이 알아챌까? 그가 조금이라도 걱정할까? 아니면 짐을 덜었다며 속으로 기뻐할까? 가족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요. 그렇게 전원 꺼두면 걱정들 할 텐데.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며 말했다. 저를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사님. 나는 가볍게 대답하며
유심칩을 지갑 속 작은 비밀칸에 넣고 휴대폰 전원을 완전히 껐다. 차는 마포대교를 건넜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한강 수면에 부서져 반짝였다. 나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뒤로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태양그룹 부사장 강태준의 순종적인 아내 서연우가 아니었다. 오늘 밤 나는 그저 버림받고 도망칠 길을 찾는 한 여자일 뿐이었다. 지민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렀다. 곰돌이 잠옷 차림의 지민이 졸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커다란 캐리어와 창백한 내 얼굴을 보자 잠이 확 달아난 듯했다. 서연우,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남편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항에서부터 스며든 한기가 이제야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나는 비틀거리며 지민의 품에 쓰러졌다. 의식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전 나는 간신히 속삭였다. 나 너무 힘들어, 지민아. 며칠만 여기서 숨겨줘.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나는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깨어났다. 목구멍은 불이 붙은 것처럼 건조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지민의 집에서 나는 익숙한 레몬그라스, 아로마, 오일 향기가 나를 둘러싸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 창밖을 보니 날이 환하게 밝아 있었다. 꼬박 잠만 잔 모양이다. 지민이 뜨거운 소고기 야채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죽 그릇을 내려놓고 내 이마를 짚으며 잔소리를 했다. 너 때문에 기겁했잖아.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헛소리로 그 배신자 남편 이름만 부르더라. 죽 좀 먹고 기운 차려. 나는 몸을 일으켜 죽 그릇을 받았다. 나 얼마나 잔 거야? 이틀. 이틀 내내 내 휴대폰은 꺼져 있었어. 위치 추적될까봐 켜보지도 못했다. 근데 너, 아무도 널 찾지 않았어. 단 한 명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틀. 아내가 이틀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는데 남편은 전혀 몰랐다.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은 걸까? 태준 씨 출장 갔나 보지. 지민이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보더니 망설이다 자신의 태블릿 PC를 건넸다. 이거 죽 다 먹고 봐. 너 이거 보고 또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나 괜찮아. 줘봐. 화면에는 최아름이라는 여자의 SNS 계정이 떠 있었다. 제주도의 한 오션뷰,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업로드 날짜는 내가 인천공항에서 떨고 있던 바로 그 시간과 일치했다. 사진 속 아름은 수영복 차림으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사진의 한쪽 구석, 익숙한 남자의 어깨가 프레임에 걸렸다. 그 남자의 손목에 채워진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작년 결혼기념일에 내가 태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 휴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오빠, 네가 헛소리하면서 부탁해서 고용한 탐정이야. 열에 들떠서도 그렇게 정신이 말짱할 줄은 몰랐네. 내 손 붙잡고 사람 좀 구해달라고 조사해달라고 빌었잖아. 나는 씁쓸하고 뒤틀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 잠재의식 속에서는 이미 태준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고? 파트너가 침대 위에 있었나 보네. 나는 아래로 스크롤하며 다정한 사진들과 탐정이 찍어서 지민의 이메일로 보낸 명품 가방과 보석 구매 영수증, 송금 내역들을 훑어보았다. 이번 여행에서 태준이 내 연녀에게 쓴 돈은 수억 원에 달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항상 회사가 어렵다며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푸념했었다. 그는 내게 생활비를 줄이라고 압박했다. 내가 스킨크림 하나를 살 때 망설였던 순간들, 남편의 양복 단추를 꿰매주며 수선비를 아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내 희생, 내 알뜰함은 결국 그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분노는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심장을 베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죽그릇을 들어먹기 시작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썼지만 억지로 삼켰다. 나는 건강해져야 했다. 이 고통 속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다. 지민아, 나 좀 도와줘. 뭐든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이 증거들 전부 출력해줘. 그리고 권 변호사님께 연락 좀 해줘.
전쟁을 준비하고 싶어. 이후 며칠은 아파트 방의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켜지 않았다. 유령처럼 살며 매일 보내오는 보고서를 통해 남편의 삶을 관찰했다. 셋째 날, 태준과 아름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내 곁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미소였다. 넷째 날, 그들은 절에 가서 인연을 빌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자가 인연을 빈다니 가소로웠다. 다섯째 날, 태주는 아름을 데리고 고급 오피스텔을 보러 갔고 계약서는 아름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가 올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더 굳어졌다. 처음의 고통은 점차 경멸로 변해갔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는 이제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추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섯째 날까지도 태주는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내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했다. 아마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평창동 집 침실에 틀어박혀 삐져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그는 내 순종과 인내를 너무나 자신했다. 그는 내가 유리장 안의 인형처럼 그가 놓아둔 자리에 가만히 앉아 감히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인형은 오늘 깨져버렸다. 연우야, 권 변호사님이 이 정도 증거면 네가 소송에서 이기기에 충분하대. 근데 너 정말 괜찮겠어? 강태준 네 집안 세력이 장난 아니잖아.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나는 지민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 이제 잃을 거 없어, 지민아. 청춘, 사랑, 믿음 전부 다 잃었어. 이제 내 명예와 내게 속한 것들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일곱째 날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고층 빌딩 위로 비추는 희미한 겨울 햇살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차올랐다. 오늘은 태준이 그룹 송년회에 참석해야 하는 날이었다. 관례에 따라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동반해야 했다. 그때가 바로 그가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이 일주일 내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순간이었다. 나는 태준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당황할까? 아니면 분노할까? 궁금하던 차에 지민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박 여사님이라는 이름. 나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민에게 연락하라고 일러두었었다. 그 집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지민에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손짓했다.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민 씨,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지금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계세요. 땅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나는 지민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내 휴대폰으로 CCTV 앱을 열었다. 몇 달 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거실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었었다. 그때는 내가 이런 장면을 목격하는데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휴대폰 화면에 평창동 빌라의 거실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태준이 집 한가운데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캐리어는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 때문인지 아니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연우 어딨어? 내가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묻잖아. 이 시간까지 자는 거야? 당장 내려오라고 해. 파티 시간 늦겠어. 스피커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다. 박 여사님은 벽 한 구석에 붙어서서 두 손을 맞잡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기에 지난 일주일간 나를 감싸주었다. 태준이 집 전화로 전화를 걸 때마다 내가 자고 있다거나 씻고 있다고 둘러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도련님, 저기요는 무슨 내려오라고 하라고 또 출장 선물 안 사왔다고 삐진 거야? 여자들이란 정말 피곤해.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경멸과 초조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위층에서 달래주기를 기다리며 토라져 있다고 믿고 있었다. 갑의 위치에 익숙한 그의 오만한 습관이 그 어떤 의심도 품지 못하게 했다. 도련님, 사모님 댁에 안 계십니다. 뭐, 어디 갔는데? 장 보러 갔어?
아니면 친정에 갔나? 태주는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파트너 마중 나가신 그날 밤 이후로 사모님은 집에 돌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박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 주인을 쳐다보았다. 화면 속 공간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태준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을 크게 뜨고 가사도우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태준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낮아졌다. 그날 밤 사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지만 보이지 않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사모님은 단 한순간도 집에 들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도련님께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이 도련님과 함께 계신 줄 알았어요. 쨍그랑 메마른 파여름과 함께 탁자 위에 고풍스러운 도자기가 태준의 손에 의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박 여사님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어? 도련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태주는 박 여사님을 놓아주고 몇 걸음 물러섰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그가 나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유심칩은 지금 여기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내 지갑 속에서 차갑게 잠들어 있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나는 태준을 잠식하기 시작한 공황 상태를 보았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걱정이 아니었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게 된 자의 두려움이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침실로 달려갔다가 다시 부엌으로 내려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온 집안을 뒤졌다.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집. 태주는 거실로 돌아왔다.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그날 밤 인천공항의 혹독한 추위 속 밤을 떠올렸다. 그는 아름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그곳에 내버려 두었다. 그는 내가 당연히 택시를 타고 돌아와 부엌에서 묵묵히 밥을 짓고 그가 베풀어주는 남은 애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현금 한 푼 없는 약한 여자. 나는 늘 그의 부속 카드를 썼지만 지난 일주일간 단 한 번도 카드를 긁지 않았다. 서울에는 친척도 없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다른 가족들은 멀리 살았다. 그녀가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사고, 납치? 아니면 자살? 그 생각이 태준의 머리를 스친 듯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비틀거리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 옆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정성껏 손질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남자를 보며 통쾌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두려운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착한 아내, 늙은 부모님을 돌봐주고 뒤에서 묵묵히 집안을 관리해주어 당신이 마음껏 바람을 피울 수 있게 해준 그 장기말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당신의 아버지, 강 회장님이 아내를 실종시킨 사실을 알면 당신을 죽이려 들까봐 두려운가? 이유가 무엇이든 그 비참한 모습은 참으로 꼴사나웠다. 지민의 전화가 울렸다. 태준의 번호였다. 지민이 나를 보며 눈썹을 치켜떴다. 받을까? 받아. 스피커폰 켜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지민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요? 서연우, 너한테 갔어? 태준의 목소리가 공황 상태로 갈라져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다. 연우요? 자기 와이프는 자기가 알아야지. 왜 저한테 물어요? 지민의 연기는 완벽했다. 장난치지 마. 가사도우미가 일주일째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어. 너한테 연락 왔어. 안 왔어. 뭐라고요? 연우가 실종됐다고요. 당신 남편 맞아? 아내가 없어진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찾다니. 세상에, 내 친구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가만 안 둬.
시끄러워. 연락 오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해. 아무것도 탓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오라고만 전해. 태주는 소리쳤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두려움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몰라요. 난 당신이랑 같이 출장 간 줄 알았지. 이 나쁜 자식아. 지민은 전화를 끊고 나를 향해 득에양양하게 웃었다. 내 연기 어땠어? 저놈 아주 혼쭐이 났겠지. 나는 웃지 않았다. CCTV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태주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과 영안실을 수소문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 숨바꼭질 놀이를 끝낼 시간이 되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였고 당당하게 빛으로 걸어 나가야 했다. 지민아, 준비해. 저 사람 곧 내 집도 기억해낼 거야. 조만간 여기로 쳐들어올 게 분명해. 만나려고. 만나야지. 이 증거들을 마주하고도 과연 걱정하는 남편 연기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봐야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책상 위에 사진 뭉치를 집어들었다. 내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태주는 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두려움이 그를 평창동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게 한 모양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평정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경멸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나는 지민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 열어. 문이 열리자마자 태준이 폭풍처럼 밀고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흐트러져 있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나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몸이 굳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곧 익숙한 분노로 바뀌었다. 가부장적인 본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는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너 찾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 전화기 끄고 일주일 동안 집 나가서 여기서 숨어 있었던 거야? 이 집안을 아주 뒤집어 놓으려고 작정했어. 그의 고함 소리가 지민의 작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예전의 나였다면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숙여 미안하다고 조용히 설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국화차 한 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혀끝에 퍼지는 쌉쌀한 차 맛이 나를 더욱 정신 차리게 했다. 나를 왜 찾았는데? 내가 물었다. 감정 한 점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다. 태주는 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이런 나를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 나는 늘 순종적인 아내, 시키는 대로 하는 여자였다. 이 차가운 반항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오늘 그룹 송년회잖아. 부모님께서 집에서 기다리고 계셔. 당장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나랑 같이 가. 네가 집 나간 건 나중에 계산하겠어. 그가 내 손목을 잡아 끌고 가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단호한 동작에 찻잔이 흔들려 뜨거운 찬물 몇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난 어디에도 안 가.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명령을 들을 당신 아내가 아니야. 태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너 뭐라고 했어? 미쳤어? 아니면 지민이 저 야이 뭘 부추긴 거야? 당장 집으로 가. 지민이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어 비웃었다. 이봐요, 강태준 씨. 남의 집 와서 행패 부리지 마시죠. 내 친구는 당신이 공항에 버렸다가 필요할 때 장식품처럼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태준이 지민을 노려보았다. 우리 부부 일에 당신이 끼어들 자격 없어. 앉아. 내가 명령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태준이 나를 돌아보게 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도자기와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메마르게 울렸다. 앉으라고 했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계산하고 싶다고 했지. 좋아. 오늘 내가 당신이랑 제대로 계산해 줄게. 깨끗하게. 태주는 분한 듯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억지로 참는 듯 숨을 내쉬었다. 좋아.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시간 별로 없어. 나는 그를 보았다.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남자. 지금은 어쩌면 저렇게 낯설고 혐오스러운지. 나는 지민이 미리 출력해둔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거나 봐. 똑똑히. 태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철을 흘끗 보았다. 그가 첫 장을 넘겼다.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 그와 아름이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사진이 그의 눈을 찔렀다. 태준의 얼굴빛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질리고 다시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다음 장들을 빠르게 넘겼다. 송금 내역, 쇼핑 사진, 절에 간 사진, 아름의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계약서.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두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애정 행각에 빠져 있는 동안 집에 있던 아내가 자신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날 감시했어? 나는 비웃었다. 감시라는 단어 쓸 필요 없어. 그냥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출장을 다니는지 알아봤을 뿐이야. 알고 보니 당신의 출장은 내연녀 침대 위에서 하는 거였더군. 한겨울 밤에 아내를 내버려 두고 만나러 간 중요한 파트너가 바로 그 여자였고, 태주는 서류철을 책상에 내던지며 억지로 태연한 척했다.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 여자는 정말 비즈니스 파트너고 이 사진들은 그냥 오해를 살 만한 각도에서 찍힌 것뿐이야. 돈은 프로젝트 성금이었고 나는 그의 서투른 변명을 끊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3살짜리 어린애인 줄 알아? 아니면 내 머리가 장식품인 줄 아나? 오해를 살 만한 각도인데 입술이 저렇게 붙어 있어. 프로젝트 성금인데 명품백을 사고 개인 명의로 집을 사. 내 지성을 무시하지 마. 태주는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은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었다. 그는 전략을 부인해서 뻔뻔함으로 바꿨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며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뭐, 남자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내가 집에 돌아오고 너한테 생활비 줬다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 집안을 박살낼 셈이야. 이 집안을 박살낸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못을 박듯 말했다. 난 남편을 공유하며 살 생각 없어. 아내를 쓰레기처럼 여기는 남편도 용납 못해. 당신은 공항에 나를 버렸고 내 생사에 대해 한마디 묻지도 않았어. 내가 여기서 아파 누워있는 동안 당신은 애인이랑 여행을 갔지. 내가 당신을 용서할 것 같아? 태주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이혼. 잘 생각해봐. 내 손에 뭐가 있는데. 집은 우리 부모님 집이고 돈은 내가 벌어. 넌 그냥 빌부터 사는 기생충일 뿐이야. 나랑 헤어지면 뭘로 먹고 살 건데?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래. 그의 말은 내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난 3년간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나는 잘 나가던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접고 가정주부로 물러났다. 모든 것을 희생한 대가는 그에게 쓸모없는 기생충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이었다. 착각하지 마, 강태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의 책상으로 가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난 당신 돈 필요 없어. 나한테는 내 손과 머리가 있어. 하지만 지난 3년간 내가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한 푼도 빠짐없이 되찾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난 자유를 원해. 이건 내가 이미 서명한 이혼 서류야. 태주는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쳤다.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서류를 찢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들어 꼼꼼히 살피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혼하고 싶다고? 좋아. 나도 내 그 초상집 같은 얼굴 이제 넌더리가 나. 하지만 갈 거면 빈손으로 가. 강씨 집안 돈은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이혼 서류에 휘갈겨 서명했다. 그 빠르고 간결한 행동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그저 핑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됐어.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쳤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다.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잠깐.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만 하면 끝인 줄 알아? 당신이 내게 저지른 모든 일 후에 내가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해? 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또 뭘 원하는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절반. 그리고 나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진 뭉치는 내일 아침 당신 아버지 책상 위와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리게 될 거야. 당신 아버지께서 뭘 가장 싫어하시는지 알잖아. 그 귀한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태양그룹 부사장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산채로 씹어먹을 듯이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네가 감히 날 협박해? 협박이 아니야. 협상이지.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태주는 분노로 가슴을 들썩이며 나를 노려보았지만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다. 그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3년간 함께 살면서 그는 내가 온순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 내 뒤에는 막막한 허공이 아니라 강철 같은 결심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고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위협적인 태도에서 장사꾼처럼 값을 흥정하는 말투로 변했다. 알았어, 연우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일을 왜 부모님이나 언론까지 끌어들여서 서로 얼굴 붉힐 필요 뭐 있어? 그는 다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지만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날 일은 미안해. 하지만 너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남자들 다 한 번쯤은 바람 피울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그 여자랑 끝내겠다고 약속할게. 이혼은 내가 정원한다면 해줄게. 하지만 재산 분할은 말도 안 돼. 전부 내가 번 돈이잖아. 넌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나눠달라는 거야? 나는 그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났다. 살림은 노동이 아니야. 누가 당신 삼시세끼 챙겨주고 잠자리를 돌봤지? 당신이 접대 핑계로 밖으로 나도는 동안 누가 아프신 부모님을 간병했어. 누가 그 넓은 집을 관리해서 당신이 마음 편히 일하게 해줬지. 당신 가사 도우미한테 한 달에 월급 얼마 줘? 나는 아내로, 며느리로, 집사로 3년간 무급으로 일했어. 내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태주는 질렸다는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 생색내. 내가 고생한 거 알아. 이렇게 하자. 내가 너한테 2억 줄게. 위자료라고 생각해. 그 돈 받아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살든가. 옷가게라도 차려서 살아. 이 정도면 아주 후한 조건이야. 2억. 그는 내 3년의 청춘과 명예를 2억 원으로 평가했다. 그 돈은 그가 내 연녀에게 일주일 만에 사준 명품, 가방 몇 개 값도 되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2억? 내가 거지인 줄 알아? 아니면 내가 3년간 그렇게 헐값에 몸을 팔았다고 생각해?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적당히 해. 태주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200억. 나는 또렷하게 그 숫자를 말했다. 태주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벌떡 일어섰다. 미쳤어. 망상이야. 너를 통째로 팔아도 그 가격은 안 나와. 당신의 재산은 태양그룹 지분, 당신 명의의 부동산, 그리고 기타 투자금을 포함해서 총 500억이 넘어. 법적으로 나는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어. 200억을 요구하는 건 이미 봐준 거야. 나는 침착하게 열거했다.
지난 7일 동안 나는 울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권 변호사를 통해 태준의 모든 재산을 조사했다. 내가 손에 쥔 숫자는 한 푼까지 정확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가 자신의 재정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내가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푼돈이나 쓰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너, 내 재산까지 조사했어. 난 당신 아내야. 알 권리가 있어. 태주는 이를 갈며 악독한 눈빛을 보였다. 꿈깨. 2억 이상은 한 푼도 못 줘. 소송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태양그룹 법무팀이 너랑 끝까지 놀아줄 테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네가 뭘로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이혼 서류를 꺼냈다. 이 서류는 그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들로 훨씬 더 치밀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여기에 서명해 2억 받고 꺼져. 그러지 않으면 넌 빈손으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거야. 내가 이 사회 전체에 네가 얼마나 문란하고 돈에 눈이 멀어 남자를 따라 집 나간 여자인지 알려줄 테니까. 태준의 비열함은 바닥을 쳤다. 그는 나를 막다른 길로 몰기 위해 가장 더러운 수단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아 훑어본 뒤 그의 눈앞에서 반으로 다시 내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쾌하게 들렸다. 나는 그 조각들을 그의 얼굴에 던졌다. 서명 안 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여론을 마주할 준비나 잘해도. 나는 지민을 향해 돌아섰다. 지민아, 손님 배웅해. 지민은 즉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가리켰다. 나가주시죠. 우리 집은 이런 비겁한 남자는 받지 않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종이 조각들을 털어내며 증오의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좋아. 똑똑히 기억해. 넌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문을 쾅 닫고 씩씩거리며 떠났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마치 생사를 건 전투를 치른 기분이었다. 긴장으로 손발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나를 짓밟았던 자의 뺨을 때리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지민이 옆에 앉아 내 손을 잡았다. 잘했어, 연우야. 정말 대단해. 하지만 저놈이 저렇게 협박하니까 걱정된다. 진짜로 그러면 어떡해? 진짜로 그럴 거야. 나는 확신에 차 말했다. 강태주는 소인배야.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도 준비되어 있어. 나는 휴대폰을 들어 권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소송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언론 대응 방안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전쟁은 시작됐어요. 내 예상대로 태주는 하루도 나를 가만두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지민이 태블릿 PC를 들고 허둥지둥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연우야, 큰일 났어. 너 신문에 났어.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을 훑어보았다. 눈에 들어온 것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태양그룹 부사장 부인, 7일간 외간 남자와 밀월여행, 아픈 남편 내팽개쳐, 재벌가 결혼 생활에 이면, 아내의 외도와 남편의 인내, 태양그룹 사모님의 비밀 애인 드러나. 기사 아래에는 서툴지만 악의적인 합성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대학 시절 남자 동창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동창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기사 내용은 터무니없는 날조였다. 내가 사치스럽고 가정을 등한시했으며 결정적으로 지난 7일간 애인과 여행을 떠나기 위해 실종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태주는 집에서 걱정하며 나를 찾아 헤맸다고 했다. 여론은 즉시 들끓었다. 나를 향한 욕설과 비난 댓글이 빗발쳤다. 배가 불렀네. 저렇게 잘생기고 돈 많은 남편 두고 바람을 펴. 신데렐라는 무슨, 원래 그런 여자였네. 이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나는 그 글자들을 읽으며 수천 개의 바늘이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세상의 잔인한 혀는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태주는 더러운 여론전을 펼쳐 나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할 명분을 만들고 동시에 자신은 비련의 남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미친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지민이 분노하며 베개를 바닥에 내던졌다. 진정해, 지민아.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저놈은 내가 당황하고 두려워서 물러서길 바라는 거야. 그 덫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권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수화기 넘어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기사 보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쪽에 이런 수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반격 시작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2시간 후 다른 정보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익명의 기사가 아니라 나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공식 보도자료였다. 거기에는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지민의 지인 의사가 운영하는 개인 병원의 내 진료 기록이었다. 기록에는 내가 고열과 심각한 탈수 증세로 입원했으며 실종 첫 3일간 계속해서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링거를 맞으며 병상에 누워있는 초췌한 내 사진도 함께였다. 이것은 내가 외간 남자와 여행을 갔다는 루머를 완전히 박살냈다. 다음은 지민의 아파트 로비 CCTV 영상이었다. 내가 공항을 떠나던 밤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민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시간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한방. 권 변호사는 남편이 아내가 아픈 기간 내내 집에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그는 아직 태준의 불륜 사진들을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여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미끼만 던진 것이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진짜 아팠네. 안쓰럽다. 남편은 아내가 시내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뭔가 이상한데 알고 보니 남편이 문제 있는 거 아냐? 태주는 저쪽에서 분노로 들끓고 있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추악한 두 번째 공격을 감행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루머가 퍼졌다. 태양그룹 사모님, 과거 유학 자금 마련 위해 재력가 스폰서 뒀다. 그들은 옛날 우리 집이 매우 가난했고 부모님이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고 퍼뜨렸다. 내가 빚을 갚고 유학을 가기 위해 나이 많은 익명의 재력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태준이 그런 과거를 가진 여자에게 속아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 루머는 내 인격과 과거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거짓임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악랄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는 과거의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4년의 대학 생활과 단기 해외 연수 기간 동안 내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다.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그저 은인으로만 감사히 여기고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태준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비열하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을까? 내 휴대폰은 모르는 번호로 계속 울렸다. 분명 기자들이었다. 나는 전원을 끄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무력감이 스며들었다. 내가 아팠다는 것, 태준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은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의 결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지민이 옆에 앉아 내 어깨를 감쌌다. 연우야, 무서워하지 마. 떳떳하면 두려울 거 없어. 하지만 난 그분이 누군지 몰라. 지민아, 만약 그분에게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태준이 이걸 들추어내면 난 어떡해?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기자들이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지민이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돌아왔다. 연우야, 내 시아버지셔. 강 회장님, 나는 얼어붙었다. 시아버지. 태양그룹의 회장이자 강씨 집안의 가장 큰 권력자. 태준이 늘 두려워하는 그분. 그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 아니었던가. 왜 여기에 나를 꾸짖기 위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아니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하기 위해. 문 열어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셔도 마주해야 할 일이었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님이 들어섰다. 크고 위험 있는 체구, 백발의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 그의 뒤에는 비서와 권 변호사님이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권 변호사님을 보고 놀랐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강 회장님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야위었구나. 미안하다, 얘야. 내가 너무 늦게 돌아왔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사과를. 강 회장님은 비서를 돌아보았다. 즉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내가 직접 그 하이에나 같은 놈들과 이야기하겠네. 그리고 그는 나를 보며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든 한마디를 던졌다. 내 철없는 아들놈이 제 은인을 어떻게 모함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꾸나. 내가 과거에 만났다는 그 스폰서, 바로 나다. 지민의 거실이 강 회장님의 고백에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귀가 멍해지며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이 권력 있는 남자. 지난 3년간 내가 항상 공경하며 아버님이라 불렀던 사람. 늘 엄격한 거리를 두어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가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익명의 은인이었다니. 나는 강 회장님을 보았다. 입술이 떨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0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다. 당시 아버지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나는 거액의 빚과 생계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미대에 가겠다는 내 꿈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때 연기연치라는 이름의 장학재단이 나타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 나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 재단 뒤에 있는 사람을 항상 찾아다녔지만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아버님, 어째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강 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를 향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전장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다. 그때 나는 그에게 목숨 빚을 졌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희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내 어머니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장학재단을 세운 것이다. 네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 나는 정말 기뻤다. 내 아들이 나를 대신해 평생 너를 돌봐줄 거라 믿었지. 그런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주름진 손등에 핏줄이 섰다. 늙은 아버지의 얼굴에 실망과 분노가 역력했다. 그 못난 놈이 내 명예를 더럽히고 심지어 과거의 은혜까지 끄집어내 추악한 이야기로 꾸며내다니. 그놈은 너뿐만 아니라 이 애비를 모욕한 것이다. 권 변호사님이 그때 입을 열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후 신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강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 했다. 그는 나를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연우야, 나랑 같이 가자. 오늘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 강민철의 며느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보며 눈물을 쏟았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내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일 때 나를 지켜주러 나선 사람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신라 호텔은 기자들로 가득 찼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태준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맨 앞줄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옆에는 그의 변호사가 있었다. 아마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뒤처리를 해주러 혹은 최소한 그룹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나를 침묵시키러 돌아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강 회장님이 나와 함께 들어서자 회견장은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다. 태주는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더듬거렸다.
아버지, 왜 저 여자랑 같이? 강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연단으로 직행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회견장을 한번 훑어보았다. 거대 그룹 총수의 위험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나는 태양그룹 회장 강민철입니다. 오늘 저는 기업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저씨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지난 며칠간 제 며느리 서연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바람을 피웠다. 가정을 등한시했다.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고 스폰서가 있었다는 말들이 있었죠.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이 날조된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다. 태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다. 그가 무대 위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강 회장님의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연우가 7일간 집을 나갔던 것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님의 신호에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태준과 아름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송금 내역,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빗발쳤다. 기자들은 태준에게로 몸을 돌려 비난의 화살처럼 렌즈를 들이댔다. 그리고 스폰서에 관해서는 강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낮아졌다. 그 스폰서는 바로 접니다. 연우의 아버지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제가 아이의 학업을 지원한 것은 전우의 정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연우를 친딸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어리석은 아들놈이 감히 그것을 이용해 아내의 명예를 더럽히고 제 아비까지 모욕했습니다. 강 회장님은 분노로 불타는 눈으로 태준을 돌아보았다. 강태준, 이리 올라와. 태준은 발을 휘청이며 떨면서 무대로 올라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눈도 카메라 렌즈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짝, 하늘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강 회장님은 태준의 뺨을 세게 때렸고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회견장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건 내가 내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때리는 것이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나한테는 너처럼 비겁한 아들 없다. 강 회장님은 태준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오늘부로 너의 부사장직을 해임한다. 집에 가서 자숙해. 그리고 연우야, 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 너는 저런 놈보다 100배는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다. 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고통과 굴욕감에 얼굴을 감싸고 있는 태준을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연민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악랄함과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 그 충격적인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180도 바뀌었다. 나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나를 칭송하며 내 운명에 동정심을 보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잠시 하락했지만 강 회장님의 단호하고 투명한 대처 덕분에 곧 회복되었다. 하지만 나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궁지에 몰린 태준. 상처 입은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다. 연말에 서울가정법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나와 태준의 이혼 재판은 언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강 회장님이 내 편에 섰지만 법적으로 태준은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법정에서 태준은 훨씬 초췌해 보였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 밑은 검게 변해 있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끈질긴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수천억대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내가 요구한 재산의 절반을 주지 않으려 필사적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서연우 씨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준의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제 의뢰인은 현재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강태준 씨의 현재 여자친구인 최아름 씨가 임신 중입니다. 아이는 강태준 씨의 아이이며 그는 아이를 위해 재산을 지켜야 하고
이혼 직후 최아름 씨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적인 사유입니다. 부디 아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연우 씨의 재산 분할 몫을 줄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태주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 실수를 만회하려는 남자의 표정을 연기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여자의 약점을 알고 있었고 법원이 아이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혼외자를 이용해 나를 양보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시간을 끌려 했다. 나는 방청석을 보았다. 아름은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아직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앉아 있었다. 가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 곧 형성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권 변호사님이 나를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측은 아동의 권익을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임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권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 법원 서기에게 정중하게 건넸다. 이것은 저희가 이전에 긴급 감정 의뢰 결정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독하에 실시를 요청했던 양수 천자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아름을 캔 돌아보았다. 아름도 얼굴이 창백해지며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사실 나는 탐정을 통해 미리 아름의 머리카락 샘플을 수집하여 예비 검사를 했지만 오늘 공식적인 법적 결과가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재판장은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태아는 현재 임신 12주 차입니다. 권 변호사님이 즉시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의 남편인 강태준 씨는 최아름 씨와 관계를 시작한 지 8주, 즉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호텔 예약 기록, 비행기표, 그리고 불륜 시작 시점에 대한 강태준 씨 본인의 이전 진술을 통해 증명됩니다. 권 변호사님은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렇다면 강태준 씨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8주 된 관계가 12주 된 태아를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태아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 법정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태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재판장 손에 들린 종이를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쳐다보았다. 그는 아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경악에서 극도의 분노로 변했다. 너, 날 속였어? 아름은 온몸을 떨며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다. 태준 씨, 난 몰랐어요. 아마 의사가 계산을 잘못한 걸 거예요. 잘못하긴 뭘 잘못해. 12주랑 8주는 한 달이나 차이 나잖아. 내가 감히 나한테 바람을 펴. 감히 나한테 남의 자식을 키우게 해? 태주는 소리를 지르며 아름에게 달려들어 그녀를 때리려 했다. 법정 경위들이 겨우 그를 제지했다.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광경이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남자가 이제 자신이 남의 아이를 키울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굴욕은 아버지가 때린 뺨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명예를 잃었고 이제는 내연녀에게까지 처절하게 속았다. 나는 경찰의 손에서 발버둥치며 아름을 욕하는 태준을 보았다. 그가 불쌍했다. 평생을 계산하며 살아온 남자가 가장 저급한 계산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야. 강태준. 법정 문 쪽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키가 크고 태준과 어딘가 닮았지만 더 잘생기고 강직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세련된 검은 정장을 입고 당당한 풍채를 뽐냈다. 진우, 태준의 이복 동생인 강진우였다. 진우의 등장은 법정의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태준이 핏발선 눈으로 진우를 보았다. 내가 여긴 왜 왔어? 날 비웃으러 왔어?
진우는 태준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증인석 앞으로 걸어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형을 비웃으러 온 게 아니야. 정신 차리게 해주러 왔지. 형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왜 아름처럼 명확한 여자가 형이 아내에게 질려갈 때쯤 갑자기 나타났을까? 왜 그녀가 형의 취향을 그렇게 잘 알고 형이 원하는 대로 맞춰줬을까? 태주는 굳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무슨 소리야? 진우가 자신의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아름이 시끄러운 술집에서 문신을 한 남자와 다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돈 받았으면 꺼져. 내 큰일 망치지 말고. 강태준 저놈이랑 이혼하고 재산 받으면 그때는 원하는 만큼 줄게. 영상 속 아름의 목소리는 태준 옆에서 애교 부리던 모습과는 달리 날카로웠다. 남자가 비웃으며 아름의 배를 툭툭 쳤다. 내 새끼나 잘 돌봐. 그 늙은이가 지가 도박 중독자 자식 키우는 거 알면 넌 끝장이야.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추악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름은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태주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 그는 돈에 눈이 먼 여자와 그녀의 도박꾼 애인의 손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는 이들을 위해 조강지처를 버리고 아버지를 등졌으며 자신의 경력마저 망쳤다. 진우가 태준에게 다가가 두 사람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하지만 가까이 앉아있던 나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아름을 형에게 소개해줬어. 사랑하는 형. 형이 천박하고 비위 잘 맞추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알아서 돈 주고 고용해서 접근시킨 거야. 형이 그렇게 멍청하게 그녀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심지어 아내로 맞이하려 할 줄은 몰랐지만 태준이 진우를 노려보았다. 목구멍에서 상처 입은 짐승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왜 나한테 그랬어? 우린 형제잖아. 형제. 진우가 크게 웃었다. 씁쓸하고 비통한 웃음이었다. 10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3개월간 혼수 상태에 빠져 계셨을 때 우리 어머니는 형과 형의 어머니에게 심장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저택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어머니는 아버지 건강에 해가 될까봐 차마 알리지 못하고 당신들에게 애원했지. 근데 당신들은 뭐라고 했어? 아버지한테는 철저히 숨기고 사람 시켜서 우리 모자를 개쫓듯 쫓아냈지. 우리를 기생충이라고 죽든 살든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셨고 그때 형은 형제라는 두 글자를 기억했나? 태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이 밀려왔다. 그때 그와 그의 어머니 강 회장님의 본처는 강 회장님이 의식을 잃은 사이 진우 모자를 무정하게 내쫓았다. 진우는 10년간 그 한을 품고 조용히 노력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일구고 오늘을 기다려왔다. 나는 어머니 묘 앞에서 맹세했어. 언젠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그리고 오늘 난 해냈어. 형은 아내를 잃었고 가짜지만 자식도 잃었어. 직위도 명예도 잃었지. 형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강태준. 진우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 법정 한가운데 완전히 무너진 태준을 남겨두고 그는 더 이상 소리치거나 욕할 힘도 없어 보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한 인간의 몰락은 때로 거창한 칼과 망치가 아니라 진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잔인할 정도로 무자비한 진실. 재판은 그 후 빠르게 끝났다. 태준의 외도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 그리고 강 회장님의 지지에 힘입어 법원은 내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공동재산의 50%를 분할받았고 여기에는 평창동 빌라와 강 회장님이 태준의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어 마련된 100억 원의 현금이 포함되었다. 나는 법원을 나와
서울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자유. 마침내 나만의 하늘을 되찾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진우가 법원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반짝이는 검은 세단에 기대어 서 있었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다가와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승소를 축하합니다. 멋진 승리였어요. 나는 명함을 받아들고 복잡한 눈빛으로 진우를 보았다. 아름의 정체를 밝혀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이 그런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였다는 걸 알아요. 나도 당신의 복수극에 이용된 하나의 말이었을 뿐이죠. 그렇죠? 진우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존중의 빛으로 바뀌었다. 그는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나는 태준을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의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디자인 재능은 진짜예요. 당신이 서재에서 몰래 그리던 스케치들을 봤습니다. 영혼이 있었어요. 그는 내 손에 들린 명함을 가리켰다. 별의 바다는 내가 부산에 새로 설립한 패션 회사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독창적인 사고와 섬세한 감각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필요해요. 서울은 당신에게 너무 좁고 슬픈 기억이 많아요. 부산으로 가요.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빛날 자격이 있는 하늘입니다. 나는 명함에 금박으로 새겨진 별의 바다, 부산이라는 글자를 보았다. 부산, 빛의 도시. 대학 시절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결혼 때문에 접어야 했던 꿈의 장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부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 미소에는 더 이상 비밀스럽고 위험한 기운이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쏜살같이 사라졌다. 나를 인생의 갈림길에 남겨두고 유혹적인 재앙과 활짝 열린 미래를 앞에 둔 채 진우의 차는 붐비는 차량 행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제안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부산, 새로운 하늘, 새로운 경력, 결혼 생활의 잿더미에서 막 빠져나온 여자에게는 모든 것이 먼 꿈처럼 들렸다. 하지만 나는 손에 쥔 명함을 다시 보았다. 희미한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금빛이 마치 마법처럼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평창동 빌라로 돌아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집은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수많은 밤을 남편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지새웠던 차가운 식사를 했던 그리고 태준이 돌아온 날 굴욕을 겪었던 그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나는 놀랍게도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도 원망도 없이 그저 텅 빈 해방감뿐이었다. 이 집은 너무 넓고 너무 차가웠다. 잊고 싶은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즉시 매물로 내놓았다. 호숫가의 좋은 위치 덕분에 이틀 만에 구매자가 나타나 계약금을 걸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 부부였다. 그들은 미래의 보금자리에 대한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나는 그들을 축복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다. 집을 판 돈과 이혼 후 분할받은 현금을 손에 쥐자.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나는 돈의 일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또 다른 일부는 강 회장님께 감사와 사죄의 의미로 보냈다. 그가 내 편에 서주셨지만 이 결혼의 파탄은 늙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았을 것을 알았다. 강 회장님은 돈을 받으셨지만 자신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그는 그 돈으로 연기장학재단을 확장하여 과거의 나처럼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더 많이 돕겠다고 하셨다. 가거라. 강 회장님은 짧은 작별 인사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 자신을 되찾아라.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태준이 그놈도 크게 한번 넘어졌으니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그놈의 운명이다. 나는 존경하는 시아버지이자
내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인 그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내가 서울을 떠나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지민은 굳이 공항까지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평소의 씩씩한 모습과 달리 계속 훌쩍였다. 너 가면 난 누구랑 놀아. 거기 가서 건강 잘 챙기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은 남자 있으면 연애도 하고. 인생은 길잖아. 나는 지민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알았어. 난 일하러 가는 거고 내 인생을 살러 가는 거지. 도망치는 게 아니야. 안정되면 너 초대할게. 국제선 출발 라운지에서 나는 빗물로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이 도시는 내게 고통을 주었지만 또한 성장을 주었다. 나는 젊음의 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이제는 상처투성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진 마음으로 떠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판 이후 내가 먼저 그에게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진우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공항이에요. 2시간 뒤에 부산행 비행기 타요. 나는 짧게 말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진우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날 실망시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별의 바다에 합류한 것을 환영합니다. 김해국제공항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사무실 주소만 보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진우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았다. 낯선 도시에서 맨 처음부터 내 두 발로 걸어가고 싶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다. 출국 심사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소리가 내 인생의 지난 장을 마감하는 마침표처럼 단호하게 울렸다. 안녕, 강태준. 안녕, 희미하게 살아갔던 지난 날들. 안녕, 미래의 서연우. 부산은 보기 드문 화창한 겨울날로 나를 맞았다. 이곳의 추위는 건조하고 날카로웠다. 서울처럼 눅눅하고 불쾌하지 않았다. 나는 첫 며칠간의 향수를 달래기 위해 해운대의 조용한 동네의 작은 다락방 아파트를 빌렸다. 월요일 아침, 나는 8시 정각에 별의 바다 사무실에 도착했다. 회사는 수영강 근처의 고풍스러운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적이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겼다. 진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그는 흰 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여 법정에서의 계산적인 모습보다 훨씬 활기차고 친근해 보였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환영합니다. 진우는 악수를 청하며 진심 어린 기쁨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여기가 당신 사무실입니다. 최고의 그림 도구와 장비들을 준비해 두었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사무실은 멀리 광안대교가 보이는 커다란 유리창이 있는 넓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고급 물감 세트, 최고급 실크 원단들, 그리고 최신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나는 원단로를 만지며 벅찬 감정을 느꼈다. 3년 만이었다. 이렇게 제대로 존중받으며 내 열정을 다시 만져보는 것은 고마워요. 최선을 다할게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해주세요. 진우는 상사로서의 진지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3개월 뒤에 부산 패션위크가 열립니다. 별의 바다는 신생 브랜드예요. 우리의 입지를 굳히려면 성공적인 데뷔 컬렉션이 필요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걸었어요. 서연우 씨.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나를 폭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일에 몰두했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날짜 가는 것도 잊었다. 지난 3년간 억눌려왔던 아이디어들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그리고 자르고 꿰매고 바늘땀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진우는 까다롭지만 공정한 상사였다. 그는 내 스케치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으며 때로는 자신의 미적 관점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논쟁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나를 가장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사람이었다. 내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자재, 인력, 마케팅 등 모든 문제를 처리해 주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일하다 지쳐 책상에 엎드렸다. 깨어났을 때 내 어깨에는 진우의 재킷이 덮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향긋한 크루아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작지만 세심한 행동들로 조용히 나를 챙겨주었다. 우리는 상사와 직원, 타향살이하는 동포 친구로서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진우가 내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난 결혼 생활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날씨가 퍼질 때마다 욱신거렸다. 나는 믿는 것을, 상처받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잘못된 곳에 거는 것을 두려워했다. 진우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존중과 진심으로 내 마음속의 방어벽을 조금씩 허물어갔다. 어느 날 오후, 우리가 컬렉션 원단을 검토하고 있을 때 진우가 갑자기 물었다. 서울이 그립지 않아요? 나는 손을 멈추고 석양 아래 금빛으로 반짝이는 수영강을 바라보았다. 그립죠. 그래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온 걸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면 됐어요. 진우가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과거는 교훈이지 짐이 아니에요. 나는 내 교훈을 다 배웠어요. 나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언했다. 컬렉션이 점차 완성되어 갔다. 나는 강인하고 불굴의 정신을 가졌지만 또한 부드럽고 매혹적인 한국 여성의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었다. 전통적인 실크와 서양 패션의 대담한 재단을 결합했다. 나는 컬렉션의 이름을 불사조의 재탄생이라고 지었다. 잿더미를 딛고 일어나 더 찬란하게 부활한 내 인생처럼. 부산 패션위크가 열리는 밤, 별의 바다의 백스테이지는 전쟁터처럼 혼란스러웠다. 모델들이 옷을 갈아입으러 뛰어다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화장을 고치고 재봉사들이 마지막 디테일을 수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중심에서 차가운 머리로 모든 것을 지휘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이것은 내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명성, 경력, 자기 증명 등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실패하면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다. 진우가 내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다. 진정해요. 당신은 정말 잘 해냈어요. 자신을 믿어요. 너무 걱정돼요, 진우 씨. 여기 관객들은 아주 까다로워요. 그들이 이 동서양의 조화를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매혹될 겁니다. 날 믿어요. 한국 민속 음악을 현대적인 전자음악과 믹스한 배경음악이 울려 퍼지며 신비롭고 매혹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무대 조명이 켜졌다. 첫 번째 모델이 금실로 봉황을 수놓은 긴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개량 한복 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왔다. 관객석은 잠시 숨을 죽였다. 이내 드문드문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 천둥처럼 번져나갔다. 디자인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각 의상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실크의 부드러움, 자수의 정교함, 현대적인 실루엣의 강인함이 가장 까다로운 패션 전문가들마저 완전히 사로잡았다. 내가 모델들과 함께 피날레 인사를 하러 나갔을 때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 때문에 눈이 부셨다. 박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미소와 감탄의 눈빛들을 보았다. 맨 앞줄에는 패션계의 전설인 미려의 수석 디자이너 박 선생님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진우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운명을, 편견을, 그리고 내 안의 두려움을 이겨냈다. 쇼가 끝난 후 박 선생님이 백스테이지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 손을 굳게 잡고 말했다. 훌륭해요. 정말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한국 패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우리 문화와 현대 기술의 조화가 너무나 섬세합니다. 미련은 다음 시즌 컬렉션에 당신을 협업 파트너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다. 미려와의 협업. 그것은 한국 모든 디자이너의 꿈이었다. 나는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가 격려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아니요. 당신 같은 재능을 찾은 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박 선생님은 내게 명함을 건네고 떠났다. 나와 진우를 벅찬 기쁨 속에 남겨두고 진우가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장미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축하해요, 연우 씨. 당신이 해냈어요. 불사조가 날아올랐네요. 이것은 그가 씨 대신 내 이름을 부른 첫 순간이었다. 호칭의 작은 변화였지만 감정의 큰 전환을 담고 있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믿어주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나는 꽃다발을 받으며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가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신의 날개를 되찾도록 도왔을 뿐이죠. 스스로 날아오른 건 바로 당신이에요. 진우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연우 씨, 지금은 좀 이를 수도 있지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재능뿐만 아니라 당신의 의지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요.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발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는 말아줘요.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었으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 꿈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을 밀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우리 친구부터, 친한 동료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의 얼굴에서 본 가장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친구도 좋죠. 당신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그날 밤 부산은 불빛으로 찬란했다. 나는 진우와 함께 고풍스러운 돌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가슴이 벅찼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어쩌면 평온하고 진실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른다. 부산 패션 위크에서의 내 성공 소식은 한국에도 빠르게 퍼졌다. 국내 패션 잡지들은 일제히 나를 새로운 자랑이라고 부르며 보도했다. 옛 친구들, 심지어 스캔들이 터졌을 때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수많은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백 개의 메시지 중 나를 멈칫하게 만든 이름이 있었다. 강태준, 보고 싶다. 나 지금 부산에 있어. 짧지만 절망이 담긴 문자였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잠들었다. 깨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내가 별의 바다 본사에서 나왔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태준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하고 세련된 태준이 아니었다. 내 앞에는 깡마르고 수염이 덥수룩하며 입고 있는 정장은 여전히 명품이었지만 낡고 구겨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애텄고 피로와 불안의 잔주름이 가득했다. 연우야, 드디어 만나주는구나. 태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며 거리를 두었다. 회사 경호원들이 즉시 다가왔지만 나는 손짓으로 그들을 멈췄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태주는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아마도 내 변화에 놀란 듯했다. 세련된 디자이너 드레스, 개성 있는 단발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가진 오늘의 나는 과거에 초라했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내가 잘못했어. 나 모든 걸 잃었어. 연우야. 아버지는 날 회사에서 쫓아냈고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 친구들은 날 외면하고 거래처도 등을 돌렸지. 나 빈털터리가 됐어. 태준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뺐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예요. 나한테 하소연할 일이 아니죠. 알아. 내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연우야, 네가 보고 싶었어. 내가 아직 널 많이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어. 혼자 지내보니까
나한테 너만큼 잘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 아름 그 여자는 그냥 돈이나 밝히는 싸구려 여자였어. 진심으로 날 사랑해준 건 너뿐이었어. 태주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옛 추억들, 신혼 초의 날들을 이야기하며 내 안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마음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나한테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맹세할게. 성실하게 살고 너한테 보상할게. 아버지도 우리가 다시 합치길 바라셔. 연로하셔서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고 싶어 하셔. 그는 심지어 아버지를 끌어들여 나를 압박했다. 정말 비겁했다. 나는 태준을 보았다. 목구멍에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다. 그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성공했기 때문이고 나에게 기대어 제기하고 싶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기댈 곳을 찾고 싶었기 때문일 뿐이다. 태준 씨, 내 눈 똑바로 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는 당신이 공항에 그녀를 버렸던 그날 밤에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미려의 파트너, 서연우지. 당신의 전처가 아니에요. 태주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래도 우리 3년간 부부였잖아. 잔인하다고요? 당신이 그 두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잔인했고, 내가 바람 피웠다고 모함했을 때도 잔인했고, 내 은인의 명예를 더럽혔을 때도 잔인했어요. 이제 와서 실패했다고 동정을 구걸하다니. 미안하지만 내 친절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아요. 나는 경호원을 향해 돌아섰다. 이분을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 근처에서 또 얼쩡거리면 경찰을 부르세요. 태준이 당황하며 달려와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연우야, 날 버리지 마. 제발,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날 좀 구해줘.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다. 한때 세상을 우습게 알던 남자가 이제는 사랑을 구걸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다. 그저 잘못 살아온 한 인생에 대한 연민만이 있었다. 손 놔요. 자존심은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것이에요. 그것마저 잃지 마요. 나는 다리를 빼내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똑바로 걸어 들어갔다. 차창이 올라가며 태준의 절망적인 외침과 나를 분리했다.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두운 과거를 영원히 뒤에 남겨두고 차 안에서 원치 않았던 만남으로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무릎 꿇은 태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직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이 인과응보의 잔인함을 상기시켰기 때문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진우였다. 괜찮아요. 경호원에게서 누가 당신을 괴롭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요. 태준 씨였어요. 날 찾아왔더라고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올 줄 알았어요. 며칠 전부터 부산에서 서성거렸거든요. 당신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해결했어요. 오늘 밤 내가 데리러 갈게요.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진우는 나를 수영강가의 작은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화려한 유람선이 아니라 작고 예쁜 보트였다. 우리는 잔잔한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며 밤의 찬란한 부산을 감상했다. 강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렸고 차갑지만 상쾌했다. 진우는 엔진을 끄고 보트가 강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떠다니게 두었다. 그는 레드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다. 몸 좀 녹여요. 우리는 건배했다. 와인은 혀끝에서 쌉쌀했지만 뒷맛은 달콤하며 내 안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연우 씨. 진우가 낮고 슬픈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검은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일, 미안해요. 그가 당신에게 접근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당신이 그를 막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 번은 마주해야 했어요.
진우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말하면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경멸할까봐. 나는 진우를 보았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직감이 들었다. 말해봐요. 듣고 있어요. 진우는 용기를 내듯 심호흡을 했다. 내가 복수를 위해 태준에게 접근했다는 건 알죠. 하지만 처음부터 당신도 내 계획의 일부였다는 건 모르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진우가 내 상황을 이용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처음부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나는 오랫동안 강씨 집안을 지켜봐 왔어요. 태준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워서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 결혼했다는 걸 알았죠. 그의 바람기도 알고 있었고요. 내가 아름을 투입했을 때 다음 수는 당신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어요. 태준의 재정 상태와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자가 필요했고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죠.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이용하고 당신을 태준의 등에 칼을 꽂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려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단 하나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데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자신의 말마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이 촉촉했다. 처음 당신이 저택정원에서 외로운 표정으로 장미 화분을 돌보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심장이 조여왔어요.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고 가여운 여자가 있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당신이 태준에게 맞서 강인하게 일어섰을 때 나는 더욱 매료되었어요. 연약한 외면 뒤에 숨겨진 강인함이 나를 무너뜨렸어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떨리고 있었다. 연우 씨, 처음 당신에게 나쁜 의도를 가졌던 것 미안해요. 간접적으로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도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진짜예요. 이 수영강에 맹세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태준의 전처라서, 재능 있는 디자이너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연우라서, 그냥 서연우라서 사랑해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의 고백은 내 마음에 칼날처럼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해독제이기도 했다. 그는 가장 추악한 진실을 용감하게 털어놓았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이 없도록 내가 거절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손을 빼고 불빛으로 반짝이는 광안대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당신 참 나쁜 사람이네요, 진우 씨. 내가 작게 말했다. 알아요. 나는 나쁜 놈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나쁘다는 건 인정할 줄 아는 놈이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위선자들보다는 나아요. 나는 다시 진우를 돌아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를 말로 이용하려 했던 것에는 화가 나요. 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그 금빛 세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감사하기도 하네요. 우리 이걸로 퉁치죠. 진우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이내 기쁨이 눈가에 번졌다. 그럼 날 용서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한다고는 안 했어요. 퉁친다고 했지. 연애는 나는 장난스럽게 말을 끊었다. 좀 더 증명해 보여야 할 거예요. 수영강에서의 고백 한 번으로는 별의 바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넘어오게 하기엔 부족하거든요. 진우가 큰 소리로 웃었다. 웃음소리가 강 위에 울려 퍼졌다. 그는 내 잔에 와인을 더 따랐다. 좋아요. 내 평생을 바쳐서 증명할게요. 건배. 그날 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도 미래에 대해 허황된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재의 평온함을 즐겼다. 상처 입었던 두 영혼이 서로의 진심을 느끼며 공감대를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렀다. 내가 부산에 발을 디딘 지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별의 바다와 미래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에는 국내 곳곳을 여행했다. 진우는 항상 내 곁에 든든한 동반자였다. 우리는 함께 경주의 돌담길을 걷고
제주도에서 석양을 보고 평창에서 스키를 탔다. 진우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서두르지도 사랑을 고백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는 내 곁에서 친구처럼, 오빠처럼, 그리고 조용한 경호원처럼 머물렀다. 그는 내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했다. 내가 설탕 없는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 추위를 타서 항상 스카프를 준비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환절기에 아팠을 때 진우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나를 간호하러 왔다. 그는 서투르게 죽을 끓이고 약을 타주고 내가 잠들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소파에서 졸고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차올랐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갈망하고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느낌이었다. 나 또한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요가 수업에 등록하고 꽃꽂이를 배우고 유화를 그렸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 영혼이 평온해지자 주변 세상도 부드러워졌다. 어느 가을 오후, 공원이 노란 잎으로 가득 찼을 때 나와 진우는 호숫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연우 씨, 이 그림 어때요? 진우가 막 그린 스케치를 보여주었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단순한 연필 스케치였지만 그 여자의 평온한 분위기와 입가의 미소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그건 나였다. 언제 나를 그렸어요? 언제나 내 머릿속에 당신을 그리고 있어요. 진우가 호수처럼 부드러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난 1년 내가 약속을 잘 지켰나요? 충분히 인내심을 가졌나요? 나는 그림을 보고 그리고 진우를 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어느새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친절함을, 그의 끈기를, 그리고 그의 과거의 상처까지도. 나는 붓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인내심은 아주 강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네요. 진우는 자신의 귀를 믿지 못하는 듯 멈칫했다. 그 말은 이 그림에 한 사람이 빠졌다는 뜻이에요. 나는 연필을 들어 여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남자를 그려 넣었다. 이제 완벽하네요. 진우는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았다. 벅찬 행복감에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물감 묻은 손가락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고마워요, 연우 씨. 내게 기회를 줘서. 가을 바람이 불어 노란 잎들이 비처럼 흩날렸다. 낭만적인 도시 한가운데서 한때 부서졌던 두 개의 심장이 만나 하나의 온전한 박동으로 합쳐졌다. 앞으로의 길이 길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 혼자 걷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의 말, 지민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약지에 끼워진 반짝이는 약혼 반지를 자랑했다. 나 결혼해, 연우야. 너 꼭 와서 내 들러리 서줘야 해. 나는 친구의 행복에 덩달아 웃었다. 축하해. 당연히 가야지. 신랑은 누군데? 그때 너 진찰해줬던 그 의사 선생님이야. 인연은 어쩔 수 없나 봐. 우리는 한참 동안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민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표정이 심각해졌다. 연우야,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태준이랑 아름에 대해서.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놓아버렸지만 내 인생에 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결말은 알고 싶었다. 말해봐, 아름. 정말 비참하게 됐어. 법정에서 그 난리가 난 후에 전 애인이 도박 중독자라는 게 밝혀지고 걔가 모아둔 돈 전부 들고 튀었대. 만삭의 몸으로 집주인한테 쫓겨나서 결국 시골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됐어. 시골에서 소문이 안 좋아서 부모님이 엄청 창피해하고 매일 욕하고 구박한대. 지금은 시장에서 채소 팔면서 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인과응보. 아름은 자신의 미모와 수단을 이용해 부당한 부를 탐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태준은 완전히 망가졌어. 아버지한테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 술에 절어 살았대. 차랑 명품,
다 팔아서 술 마시고 싸움질하다가 사람들한테 죽도록 맞은 적도 몇 번이나 있고 강 회장님이 너무 화나서 의절선언하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해서 혼자 살게 내버려 뒀대. 지금은 주차장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매일 술에 취해 산다고 하더라. 다들 혀를 찬대. 지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마음에는 통쾌함 대신 희미한 슬픔이 일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소중함을 몰랐던 한 인생에 대한 슬픔. 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출발점을 가졌지만 그의 이기심과 오만이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것도 다 운명이겠지, 지민아. 그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니 자신들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지. 응, 그냥 너도 알라고 말해주는 거야. 너는 진우 씨랑 행복하게 잘 살아. 그분 정말 보기 드문 좋은 남자야. 통화를 끊고 나는 잿빛 겨울의 부산 하늘을 보았다. 마음속에 가벼움이 퍼졌다. 과거의 유령들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자신의 업보를 다 치른 후 남은 인생에서 작은 평온이라도 찾기를 바랄 뿐이었다. 진우가 따뜻한 핫초코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내가 창가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뒤에서 나를 끌어안고 내 어깨에 턱을 올렸다. 무슨 생각해요? 방금 지민이랑 통화했어요. 태준 씨랑 아름 소식 들었어요. 진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힘을 주려는 듯 팔에 힘을 주어 더 꽉 안았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당신은 앞만 보고 가면 돼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몸을 돌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익숙하고 따뜻한 나무 향을 들이마셨다. 네, 알아요. 크리스마스의 부산은 동화처럼 아름다웠다. 거리마다 화려한 조명이 장식되었고 성당의 종소리와 경쾌한 캐럴이 골목마다 울려 퍼졌다. 진우는 나를 황령산으로 데려갔다. 그날 밤은 매우 추웠고 눈이 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올랐다. 그곳에서는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연우 씨, 기적을 믿어요? 진우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물었다. 예전에는 안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부터는 믿기 시작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바로 그때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우리 머리카락과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풍경은 숨 막힐 듯이 환상적으로 변했다. 진우가 갑자기 내 손을 놓고 내 앞에 섰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차가운 눈밭 위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고 코트 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렴풋이 예상은 했지만 이 순간이 닥치자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서연우, 당신은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나 또한 영혼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둘 다 완벽하지 않을 때 만났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연결해 주었어요. 진우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단순하지만 세련된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가장 평온한 삶을 약속할게요. 항상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연우 씨. 눈물이 흘러내려 뜨겁게 뺨을 적셨다. 나는 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나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고 치유해주고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준 사람. 네, 그럴게요. 나는 목이 메어 말했다. 진우는 일어나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나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는 눈 내리는 하늘 아래서 나를 들어올려 한 바퀴 돌았다. 우리는 겨울의 추위도 주변 세상도 잊은 채 달콤하고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다. 그의 크리스마스 밤, 부산에는 하얀 눈이 내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꽃이 만발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듬해 봄, 남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보랏빛 라벤더 밭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었다. 과거 태준과의 결혼식처럼 시끄럽고 화려하지 않았다. 하객은 강 회장님,
남편과 함께 날아온 지민, 그리고 부산의 몇몇 가장 친한 친구들을 포함해 20명 남짓이었다. 나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공주처럼 부풀린 드레스가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흰색, 실크 드레스에 섬세한 손, 자수 장식이 더해진 것이었다. 진우는 세련된 크림색 정장을 입고 행복한 미소를 입에서 떼지 못했다. 강 회장님이 주례를 서주셨다. 그의 머리는 더 희끗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우리를 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너희 둘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진우야,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내 형의 목까지 연우에게 잘해주렴. 연우는 좋은 아이니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 평생을 바쳐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진우는 내 손을 꽉 잡고 단호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 아래서 서약을 나누었다. 나 서연우는 강진우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모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일과 열정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맹세합니다. 나 강진우는 서연우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코 당신을 외롭게 두지 않고 항상 당신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인생의 모든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다. 오직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뿐이었다. 지민은 옆에서 훌쩍였고 그녀의 남편은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결혼 피로연은 작은 정원에서 따뜻하게 열렸다. 우리는 달빛 아래서 함께 먹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하객을 맞이해야 하는 압박도 완벽한 커플을 연기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고 떠들었다. 신혼 첫날 밤, 진우는 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내 곁에 와줘서 고마워.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야.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힘찬 심장 박동을 느꼈다. 나도 그래요. 내게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3년 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2명의 작은 천사, 안과 준을 맞이했다. 누나인 나는 아빠를 쏙 빼닮아 똑똑하고 차분했고, 동생인 준은 엄마를 닮아 감성적이고 예술을 사랑했다. 진우는 내가 알던 가부장적인 남자들과는 달랐다. 그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부터 요리, 청소까지 어떤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컬렉션 준비로 바쁜 날에는 그가 기꺼이 뒤로 물러나 육아 대디 역할을 맡아주어 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아내가 남편보다 바쁜 게 싫지 않아요? 한 번은 그가 부엌에서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고 나는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물었다. 진우가 돌아보며 웃었다. 싫기는요. 내 아내가 이렇게 재능 있는데 자랑스럽죠. 결혼은 서로 돕는 거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하는 거죠. 당신은 무대에서 빛나고 뒤는 내가 맡을게요. 그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내 경력이 꽃피울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별의 바다 브랜드는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시장으로도 뻗어나가며 점점 더 성장했다. 어느 날 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곧 열릴 국가문화대축제에 의상 총감독을 맡아달라는 정중한 초대였다. 그것은 민족문화의 정수를 모으는 중대한 행사였다. 나는 편지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감격했다.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위해 재능을 바치는 것은 내 오랜 꿈이었다. 하지만 아직 어린 2아이와 부산의 산더미 같은 일을 생각하니 망설여졌다. 수락해야죠. 진우가 편지를 다 읽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이랑 회사는 같이 가면 되죠. 진우는 단호하게 결정했다.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 댁이랑 외가에 다녀온 지도 오래됐잖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좋은 기회예요. 여기 회사는 원격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아요. 나는 남편을 보았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실거렸다.
그는 항상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감정이 벅차올랐다. 여전히 익숙한 서울 여름의 무더위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멋진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돌아왔다. 국가문화대축제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나의 한국의 혼 한복 컬렉션은 전문가와 대중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민족적 정체성이 짙게 밴. 그러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세련된 한복이 수백만 한국인의 마음을 울렸다. 그 후 열린 국제 디자인 시상식에서 나는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부문에 영광스럽게 호명되었다. 영광의 무대에 서서 손에 든 황금 트로피를 쥐고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받으며 나는 관객석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진우가 준을 안고 앉아 있었고 옆에는 안과 강 회장님이 계셨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끝없는 자부심이 반짝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에 다가갔다. 이 상을 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나의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두 천사, 안과 준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리고 특별히 제 남편이자 친구이자 소울메이트인 진우 씨에게 감사합니다. 내게 와주고 사랑해주고 내 안에 부서진 조각들을 맞춰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서연우는 없었을 거예요. 회장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수년 후 우리는 함께 늙어갔다. 진우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생겼고 내 눈가에도 주름이 잡혔다. 우리는 부산 교외의 조용한 정원 딸린 집으로 돌아와 젊은 세대에게 사업을 맡기고 전원 생활을 즐겼다. 어느 날 오후 나와 진우는 집 현관에서 차를 마시며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옛날에 7일간 사라졌던 거 아직 기억나요? 진우가 문득 물었다. 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는걸요. 만약 그날 내가 휴대폰을 끄고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겠죠. 나는 여전히 그 금빛 세장 속에서 시들어가는 순종적인 아내였을 거고 당신은 여전히 가문의 복수심을 품은 낯선 시동생이었겠죠. 나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다. 그 7일은 사라짐이 아니라 깨어남이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한 번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재탄생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당신을 찾은 것이고요. 진우는 내 손을 꽉 쥐었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은 처음처럼 여전히 뜨거웠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평온하고 충만한 저녁 햇살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폭풍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용감하게 맞서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항상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천공항의 혹독한 겨울밤에서 부산의 찬란한 햇살까지 서연우의 여정은 하나의 진리를 증명합니다. 순종은 결코 미덕의 척도가 아니며 맹목적인 희생은 여성의 가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 싶은 교훈은 더 이상 온기가 없는 손을 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금빛 세 장을 아쉬워하지도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옵니다. 때로는 자격 없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과감히 사라져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의 찬란한 인생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